한국은 48시간이면 됩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가 대통령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지스함 4척과 병력 7,000명을 요구하면 한국은 반드시 따른다고요. 주한미군 숫자까지 부풀려가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국의 답변 단 한 줄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한 줄이 불러온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백악관 지하벙커의 공기는 땀과 커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황실 중앙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이란 해군의 고속정 12척이 해협 입구를 봉쇄하듯 포진한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화면에는 국제유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배럴당 $147. 단 48시간 만에 38% 폭등한 숫자였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전 세계 석유의 21%가 증발한다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 그리고 NSC 핵심 참모 8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저 리처드 캠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태평양 선임보좌관. 25년간 아시아 동맹국을 다뤄온 전문가. 워싱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외교가 꼬이면 가장 먼저 전화가 오는 사람. 동맹국들의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제가 그 나라 안보 시스템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이런 위기야말로 제가 25년간 준비해온 무대니까요. 대통령님, 해법이 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이글 쉴드, 동맹국 분담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 방어 작전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하면 하루 3,200억 원이 소모됩니다. 한 달이면 9조 6천억 원.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미 해군의 항모전단 2개가 페르시아만에 투입되어 있었고, 요격 미사일 재고는 40%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맹국들의 자산을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동맹국 목록이 서열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죠. 제열 1점, 일본, 영국, 호주. 자발적 참여 예상. 제열 2점, 한국. 코드명 에코. 제열 3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설득 필요. 핵심은 제열 2입니다. 한국이죠.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25년간 기다렸거든요. 대통령님, 한국은 세계 6위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만 4척. 호르무즈 해협 작전의 이상적인 전력이죠. 게다가 한국은 그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73%를 수입합니다. 명분도 완벽합니다. 자국 에너지 수급을 위해 참여한다고 포장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이 보낼까?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등골이 곧게 펴지는 쾌감을 느끼면서요. 한국은 48시간이면 됩니다.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다뤄왔습니다. 그 나라는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이 머리 위에 있고 주한미군 28,500명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따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48시간이면 된다는 그 자신만만한 선언이 제 커리어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체면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시발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을 잃었는지, 아니, 애초에 그 동맹이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참아주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담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25년 전 처음 서울에 갔을 때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에 감탄했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며 이 나라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꼈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존중은 다른 겁니다. 저에게 한국은 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금고 안에는 분류 등급, 급비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엔 아시아 동맹국 관리 매뉴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제가 15년에 걸쳐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서 한국의 코드명은 에코였습니다. 에코, 메아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돌아오는 나라. 우리가 소리치면 같은 소리로 울려 퍼지는 나라.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는 나라. 잔인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현실은 그랬습니다. 왜 저는 한국을 그렇게 봤을까요? 2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 때를 기억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고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죠. 독일이 거절했습니다. 프랑스가 거절했습니다. 터키마저 미군 통과를 불허했죠. 하지만 한국은 자이툰 부대 3,600명을 보냈습니다. 이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은 평화를 의미하는 아랍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결국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오시노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도 보냈죠. 패턴이 완벽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여론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싸우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협상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 초기 거부감을 보이더라도 압박 수위를 3단계로 올리면 평균 2주에서 4주 내에 수용한다. 3단계 압박 시스템.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1단계. 외교적 유감 표명. 동맹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외교 채널로 전달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2단계. 안보 불안 조성.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하거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암시합니다. 한국 언론이 불안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론이 바뀌죠. 3단계. 경제적 압박. 통상 문제와 연계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합니다. 이 세 단계를 밟으면 한국은 예외 없이 따랐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이 공식이 틀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한국은 결국 따를 거라고.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승인을 기정사실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서에 한국 이지스함 4척을 포함시켜 참모가 물었습니다. 아직 한국 측 답변이 없는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답변은 형식일 뿐이야. 한국은 에코다. 메아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백하면서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요구 수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이지스함 4척에 병력 7,000명. 한국은 당연히 깎으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지스함 3척, 병력 5,000명으로 타협하는 척하면 됩니다. 한국은 자기가 협상에서 이겼다고 착각할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원했던 규모를 정확히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장사꾼이네 캠벨. 저도 웃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동맹국 하나가 꿈틀거리는 쾌감. 그 위에 군림하는 기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업 플랜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끝까지 버틸 경우를 대비해서요. 프로젝트 블랙아웃.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방공 포대를 중동으로 빼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에서 방공망을 걷어간다. 한국으로서는 악몽이죠. 이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스문의 시간 안에 백기를 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블랙아웃은 최후의 수단이야. 쓸 일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드를 꺼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에코니까. 공식 요청서가 서울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 2시 워싱턴 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잔뜩 입혔지만 본질은 간단했죠. 이지스함 4척, 해병대, 포함 7,000명을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연합군에 파견하라. 48시간 내 답변을 요청한다. 문서를 보내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느긋하게요.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고 배송 조회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문은 넣었고 물건은 올 테니까. 첫 번째 12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관료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시간을 끌고 내부 회의를 하고 여론을 살핀 다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 제 매뉴얼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전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거든요. 국방부는 파병을 꺼리고 외교부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밀어붙이죠. 이 과정이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정상이었습니다. 36시간. 슬슬 제 발가락이 구두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쯤이면 한국 외교부 차관급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이 옵니다. 규모를 좀 줄여줄 수 있느냐거나 명칭을 비전투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식의 물밑 타협 시도가요. 그게 한국식 협상의 시작 신호거든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 데스크에 전화했습니다. 서울 쪽 움직임이 있어?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보좌관님. 비공식 채널은? 잠잠합니다. 잠잠하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잠잠한 건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부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렸거나. 저는 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공식 회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익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25년간 이 표현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보통은 검토 중이며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수식어가 붙거든요. 그 수식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뭔가 차가운 것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의 촉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야. 내부 정치가 좀 복잡한 모양이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2단계 압박 준비해.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커피잔 4개가 쌓여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발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좌관님, 한국 국방부가 긴급 자체 방공태세 점검에 들어갔답니다. 방공태세 점검, 지금? 네. LSAM, 체계 실전 가동 점검이라고 합니다. LSAM.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발 중이라는 건 아직 안 됐다는 뜻이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 됐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정확히 요청서를 보낸 지 3일째. 데드라인을 하루나 넘긴 시점에서 마침내 서울로부터 공식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참모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보좌관님, 한국 답변이 왔습니다. 뭐래? 참모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연합군 파병 요청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익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향후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외교적 꼬리표도 없었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한국이 미국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3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백악관 잔디밭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욱신거렸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공식이 깨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25년 커리어 전체가 한국은 에코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건 제 인생 전체가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형식적인 거절이야. 한국은 늘 이런다고. 3단계 압박을 시작하면 2주 안에 뒤집힌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 전화에서 제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초기 거절은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자신감으로 위장한 것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시라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한국 여론이 흔들립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국제사회 앞에서 미국의 비판을 받으면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는데? 주한미군 규모를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 한국인들에게 빚진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숫자가 뭐야? 주한미군 28,500명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좀 작은데?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했죠. 45,000명이라고 하시죠. 실제보다 많잖아. 심리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부채감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숫자가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대통령이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그렇게 45,000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입에서요.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 숫자를 만들어 심리전을 벌이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치광이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미치광이인 줄 몰랐습니다. 승리에 취한 전략가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위험한 곳에 4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동에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28,500명, 대통령은 16,500명을 부풀렸다. 이 숫자의 출처는 어디인가?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게 아니라 한국의 반응 속도에 경악한 겁니다. 30분이요. 과거의 한국이었다면 하루쯤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대통령의 거짓말을 전 세계 앞에서 까발린 겁니다.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잠을 설친 채 출근한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거기엔 제가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공식 성명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메아리가 자기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을 받아든 직후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초기 반응일 뿐이라고.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따른다고. 마치 바닷물이 빠졌다가 다시 밀려오듯 한국의 거절도 일시적인 썰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썰물이 쓰나미의 전조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45,000명, 발언이 터지자마자 한국이 뒤집혔다는 보고가 쏟아졌죠. 하지만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화났으니 어쩌나, 주한미군이 떠나면 어쩌나, 그런 공포요. 그게 제 3단계 압박 시스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참모가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보여줬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같은 주제였죠. 주한미군 45,000명 거짓말. 트럼프 숫자 조작. 실제 주한미군 28,500명. 캠벨은 그때까지 이 숫자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야. 미국이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인상만 남으면 되는 거야. 제 참모 중 한 명인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여론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불안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거짓 숫자로 자국민을 겁박하려 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아니오를 말한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제 매뉴얼에 없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파병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50대 50으로 쪼개졌죠. 그 틈을 이용해서 파병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병 반대가 84%였습니다. 나머지 16%도 파병 찬성이 아니라 미국과 외교적으로 잘 타협해야 한다는 신중문이었죠. 사실상 100%가 거절을 지지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 여론이 예상과 다릅니다. 다르다니? 한국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 방향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캠벨, 당신 계획이 뭐야? 48시간이면 된다며?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3단계 압박을 시작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3단계가 뭔데? 2단계까지는 외교적 압박이고 3단계는 안보 카드입니다. 패트리어트를 꺼내면 됩니다. 그거 블랙아웃이라고 했던 거? 네. 한반도 패트리어트 포대 중동 재배치를 통보하면 한국은 안보 공백에 대한 공포로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단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블랙아웃 실행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 건 흥분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프로젝트 블랙아웃.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 MSE 포대 2개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포대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 자산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하늘에 뚫린 구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맹국의 방패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게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에코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국방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전달이었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중동 작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한반도 배치, 패트리어트 포대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파병하지 않으면 방패를 빼겠다. 저는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한국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외교부에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빼간다고 보고하고 청와대가 패닉에 빠져 비공개 접촉을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참모가 들고 온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측의 패트리어트 재배치 검토를 인지하였습니다. 미측의 작전 소요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며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자체 방공 체계로 완벽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체 방공 체계로 완벽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아니라 텅 비는 느낌.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전제가 한 줄의 문장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보좌관님, LSAM 관련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블릿을 내밀었죠. 국방정보국 DIA 분석입니다. 한국의 LSAM 체계, 정식 명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개발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격 고도 최대 60km, 패트리어트 PAC-3 MSE의 최대 요격 고도 40km보다 높았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반응 시간, 요격 확률. 모든 항목에서 패트리어트와 대등하거나 일부는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전 배치된 건가? 지난달 최종 작전 능력 확인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에 배치 중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이 패트리어트 카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제 확신은 한국에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방패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패를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더 크고 더 단단한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LSAM 개발 보고서는 매년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독자 방공 체계를 만든다고? 언제 완성되겠어?
미국 기술 없이 가능하겠어. 그런 오만이었죠. 그 오만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블랙아웃이 안 먹혔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빼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3초간의 침묵. 전화기 너머로 대통령이 거칠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한국은 48시간이면 된다고 했잖아. 예상 밖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 25년 경력이 변수 하나를 못 잡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일본은, 영국은 현재 요청 중입니다. 한국 하나 못 다루면서 12나라를 다룰 수 있겠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고 그 차가운 액정이 책상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동맹국들에게 걸었습니다. 한국은 특수한 경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한국이 거절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본,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같은 핵심 동맹국들은 다를 거라고. 호르무즈 해협은 그들에게도 생명선이니까요. 동맹국 12개국에 일제히 파병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에 보낸 것보다 더 정중한 톤이었죠. 한국에게는 48시간 시한을 걸었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시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주면 수락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첫 답변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영국을 가장 확신했습니다. 특수관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미영동맹은 견고하니까요. 20여 년 전 이라크전에서도 영국은 미국 곁에 섰습니다. 영국 답변입니다. 에밀리가 들고 온 문서를 읽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군사력 투사보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외교적 문법으로 포장했지만 아름다운 노라는 뜻이었죠. 괜찮아. 영국은 늘 신중하니까. 독일은 어때? 독일. 현 상황에서 연방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거절. 프랑스. 프랑스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호르무즈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거절. 그것도 대놓고 미국 따라 안 간다는 뉘앙스로. 이탈리아. 거절. 스페인. 거절. 캐나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지만 워싱턴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건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아시아였습니다. 일본과 호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되었고 더 견고하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는 수시로 한라인이 가동되고 있었고 저는 일본이 최소한 상징적인 함정 한 척이라도 보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일본의 답변. 현 시점에서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 계획은 없습니다. 호주. 호르무즈 작전에 함정을 파견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개국. 전원 거절. 저는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지도에는 제가 25년간 피어 모양핀으로 표시해둔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파란핀은 확실한 동맹, 노란핀은 설득 가능, 빨간핀은 비우호적. 파란핀이 가장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 그 파란핀들이 전부 빨갛게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36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고 단 36시간 만에 제가 25년간 쌓아 올린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블록을 빼니까 나머지가 와르르 쏟아지는 쟁가 같았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첫 번째 블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외교 채널에서 흘린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현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칭찬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이냐고요? 25년간 아시아 외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잘 활용해온 구도가 한일 경쟁이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 늘 경쟁하고 견제합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했죠. 한국에 일본은 이미 협력하기로 했다고 귀띔하면 한국이 뒤처질까봐 서두르고 일본에 한국이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하면 일본이 자존심 때문에 올라타는 시기였습니다.
한일 경쟁심을 이용한 양비론 전략. 이게 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이 현명했다고. 이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거절한 한국에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제 양비론 전략이 완전히 파산한 순간이었죠. 에밀리가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좌관님, 동맹국들의 거절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뭘 발견했어? 한국이 첫 번째로 거절한 뒤 나머지 국가들의 거절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일종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국의 거절이 다른 나라들에게 일종의 면허를 부여한 셈이죠. 미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제 악몽 중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국의 거절이 단순한 한국만의 거절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반기를 드는 선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에코라고 불렀습니다. 메아리. 하지만 그 에코가 산을 울리는 첫 번째 외침이 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코드명을 잘못 붙인 거였어요. 한국은 에코가 아니라 트리거였습니다. 동맹국들의 연쇄 거절이 세계 뉴스를 장악한 바로 그 순간, 미국 내부에서도 화산이 터졌습니다. 솔직히 외부의 거절보다 내부의 폭발이 더 무서웠습니다. CNN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백악관 전체가 얼어붙었죠. 미국 성인 71%가 이란 작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64%가 공습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8%가 동맹국의 파병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58%. 미국 국민의 과반이 우리가 동맹국을 갈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45,000명 거짓말을 까발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일제히 팩트체크 기사를 냈고 대통령이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숫자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이 형성된 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분노했습니다. 자국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제가 45,000명이라고 하시죠 라고 건의했을 때는 그게 영리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신뢰 자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동맹에게 거짓말하는 나라. 그게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됐습니다.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사흘 만에 전국 1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악관 앞에만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시위대의 피켓이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맹은 갈취 대상이 아니다. 우리 아들을 중동에 보내지 마라. 45,000명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피켓 하나. 누가 그 숫자를 만들었는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직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간 문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의회도 폭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호르무즈 작전 추가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찬성 23표, 반대 6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15명이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 거죠. 하원은 더 심했습니다. 동맹국 강압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군사적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안보 자산 철수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블랙아웃. 제가 만든 프로젝트 블랙아웃이 의회에서 불법화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임 이래 가장 낮은 27%. 임기를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영광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좌관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걸. 캠벨. 네, 대통령님. 45,000명. 그 숫자를 건의한 게 당신이지? 심장이 턱 막혔습니다. 네. 48시간이면 된다고 한 것도 당신이고? 네. 블랙아웃도 당신이 설계했고? 네, 대통령님. 대통령이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밀어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나는 당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믿고 모든 걸 맡겼어. 한국은 자동이라고, 한 달이면 연합군이 꾸려진다고. 그런데 지금 뭐야? 한국은 우리 면전에서 문을 닫았고 12개국이 줄줄이 따라갔고 국민 1200만 명이 내 목을 치라고 거리에 나왔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당신이 만든 가짜 숫자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어? 있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면 됩니다. 안보가 아닌 경제로 공격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파병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가장 깊게 찔렀거든요. 한국의 거절 이후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가 상상한 것에 정반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찔러오는 칼날 같았죠. 첫 번째 칼날은 에너지 시장에서 날아왔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만, 카타르, UAE가 잇따라 한국과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위기로 인한 전시 보험료 폭등으로 배럴당 $25 이상의 추가 할증을 물고 있을 때 한국은 할증 없는 안정 단가로 계약한 겁니다. 왜?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공격하는 나라한테 석유를 안정적으로 팔고 싶었으니까 한국은 그 전쟁에서 빠졌으니까 안전한 거래 상대가 된 겁니다. 에밀리가 정리해온 수치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번 장기 계약으로 절감한 에너지 수입 비용 추산치가 14조 원입니다. 14조 원. 한국이 파병을 거부함으로써 얻은 첫 번째 이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방산 시장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요. 미국이 동맹국을 협박해서 자기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산 무기를 쓰면 결국 미국의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매력은 명확했습니다. 성능은 미국제에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60%에서 70%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처럼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미국과 진행하던 차세대 방공 체계 도입 계약을 보류하고 한국의 천궁 시스템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무인 호위함 12척을 긴급 발주했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자주포와 장갑차 도입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참모가 정리한 한국 방산 수출 급증 데이터, 한국의 거절 이후 한 달 동안 새로 체결되거나 구체화된 방산 계약 총액이 5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8조 원이요. 한국이 파병을 거절한 대가가 58조 원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세 번째 칼날이 가장 아팠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시장은 호르무즈 위기와 국내 반전 시위, 의외의 마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 VIX가 41을 찍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 자주적인 안보 능력을 갖춘 나라, 미국의 압박을 거부할 수 있는 주권 국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리포트에 한국을 묘사하는 수식어들이 쏟아졌습니다. 3주 만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9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하다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거든요. 에너지 절감 14조 원, 방산 수출 58조 원, 외국인 투자 92조 원, 합계 164조 원.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한 달 만에 거머쥔 경제적 이익이 164조 원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호르무즈 단독 작전 유지비 하루 3,200억 원, 한 달 9조 6천억 원. 동맹국 지원 없이 페르시아만 전역을 혼자 커버하느라
항모전단 3개가 교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피로도는 한계를 넘어섰고 요격 미사일 재고는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한 달에 164조 원을 벌었고 미국은 한 달에 9조 6천억 원을 태웠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 거라고. 완전히 진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럼 그 돈줄을 끊으면 되잖아.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한국, 경제 약점이 뭐야? 안보 리스크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그걸 건드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자본을 빼내라. 동맹국의 안보를 흔들어서 경제를 박살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든 블랙아웃보다 더 악랄한 버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빼는 건 물리적 압박이었지만 이건 한국의 경제 자체를 무기로 쓰겠다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 섀도우를 가동하겠습니다. 한반도 전략자산 철수를 언론에 흘리고 B-2 전략폭격기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중단하고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외국인 자본 수십조 원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안보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학살하는 작전. 그게 섀도우의 본질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제 커리어가 끝장이니까요. 섀도우는 그렇게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25년간 겪은 모든 실패를 합친 것보다 더 처참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섀도우는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B-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조용히 중단되었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동해 진입 계획이 백지화되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카드, 백악관이 한국 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칼날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찔러 피를 쏟게 만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걷히고 있다는 시그널, 그것도 미국의 해구산까지 흔들린다는 신호. 이 정도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CDS 프리미엄이 100배 이상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본 최소 35조 원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섀도우 가동 첫째 날, 한국 금융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실시간 모니터에 코스피 차트를 띄워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초반 30분 동안 1.2% 하락, 외국인 매도세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매수세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선 겁니다. 오후 장 마감 때 코스피는 오히려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인들이 채워버린 거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보좌관님, 한국 CDS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15 하락입니다.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100배 폭등이었습니다. 현실은 15 하락.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왜? 대체 왜? 에밀리가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방위 체계를 통해 안보 주권을 확보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 JP모건 한반도 리스크는 한국의 자체 방공 능력과 능동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과거 대비 현저히 낮아졌다.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가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모건 스탠리 한국 시장은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안전 자산 시장 중 하나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투자 신뢰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스위스 국부펀드가 한국 국채 매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UAE의 아부다비 투자청이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 PIF가 한국 방산 기업 지분 인수를 발표했죠. 세도 가동 이후 한 주 만에 한국으로 유입된 추가 글로벌 자본이 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를 죽이려고 쏜 총알이 한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타민이 된 겁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무실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세도우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듣기론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던데. 네. 우리가 협박할수록 한국에 돈이 몰린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당신의 48시간 계획, 블랙아웃, 세도우. 전부 실패한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통화가 끊겼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커리어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를 잘못 읽은 대가로 전화 한 통에 끝났습니다. NSC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25년치 서류, 보고서, 분석 자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박스에 넣은 건 제가 15년 동안 작성해온 아시아 동맹국 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코드명 에코라고 적힌 한국 파일.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죠.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실패의 증거이자 교훈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꽂아둔 핀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한국에는 파란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실한 동맹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 파란 핀을 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맹입니다. 달라진 건 동맹의 의미였죠. 퇴임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제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자택 서재에 앉아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5년간 제가 썼던 보고서, 분석 자료, 전략 메모, 모든 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저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이 뭘 원하는지, 한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가만 계산했죠. 한국이 LSAM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매년 받았지만 그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방패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독립의 의지였죠. 한국의 방산 수출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지만 숫자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야망은 보지 못했죠. 한국의 젊은 세대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읽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감정적 반응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그건 감정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패트리어트 철수 통보에 가져가시라고 답한 그 순간.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한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젠가 방패를 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방패를 만들었죠. 미국이 언젠가 동맹을 인질로 삼을 것을 예상하고 인질이 되지 않을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에코라고 불렀습니다. 메아리.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는 나라. 하지만 제가 25년간 에코라고 부른 그 침묵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LSAM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방산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에너지 외교를 다변화했습니다. 조용히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 아니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분석 기사의 한 구절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성격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한국에 명령하는 시대는 끝났고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기사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쓸 필요가 없었기에 쓰지 않았을 뿐. 그리고 써야 할 때가 오자 그 목소리는 산을 울리고 바다를 건너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다뤘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한국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와 전략 뒤에 숨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지 못했죠. 한국의 본질은 이겁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무시당해도 증명해낸다. 그리고 때가 오면 세상을 뒤엎는다. 보릿고개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미국의 에코에서 독자적 외교 강국으로. 그 변화를 이끈 건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더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에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요구하지 않고 제안했을 거야. 협박하지 않고 존중했을 거야.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도왔을 거야.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거든. 강요하면 거부하지만 존중하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야.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그걸 25년 만에 깨달으신 거네요. 늦었지. 늦었지만 아셨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리처드 캠벨입니다. 25년간 백악관에서 한국을 에코라고 부르며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잃은 것보다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미국의 6분의 1이고 국토도 캘리포니아보다 작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의 오만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메아리인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캠벨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핵심 참모가 직접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마디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